신영기 건축사입니다. 2024년 한국건설법무학회 흉계정기학술대에서 한국건설감정사 회원으로서 발표하는 신영기입니다. 저는 건설 분쟁 시 미시공 및 오시공 단가 적용 기준에 관한 적정성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심의 개정판. 아직도 지금 이제 2024년에서 201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으로 하는 그 이후에 특별하게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약간 문제점도 있는데 오늘은 미시공 및 오시공 단가 적용에 관한 적정성 연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경 시공에 따른 두께 차이 발생 시의 적용 기준. 세 번째는 두께 차이 발생 시 단가 적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감정실무 개정판에 있는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2016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이 부분에 크다고 중요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미시공, 오시공에 대한 단가 두께 기준하고 단가 적용 기준이 감정실무 기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감정인들이 토지품 세무를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레탄방수가 3mm가 토지품 세무는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고급 단가는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mm 시공을 해야 되는데 1.5mm밖에 시공을 안 했으면 50%밖에 시공이 안 되면 3만 원에 50% 하면은 15,000원을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큰 실수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금액이 15,000원밖에 안 되는데 토지품 세무 3만 원이다. 그럼 15,000원에 50% 하면은 7,500원인데 15,000원을 전부 다 적용하게 되면은 받은 금액을 전부 다 손해배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품 세무로 적용하는 것보다도 도급 내역으로 적용을 하는 게 적합한 것 같은데 도급 내역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없을 때 이렇게 이제 도급 단가로 적용할 수 하자 감정 규정은 감정 실무 기준 구조에 있는 겁니다.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갖춰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 가치 또한 경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을 뜻합니다. 이 내용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도 좀 많이 있어요. 하자 감정에서 저희의 문제점을 해야 될 것은 감정의 실무 기일에 감정 기준 시점만 정확히 아니라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 단계별로 도면의 변화가 많으니 하자 모습이 산출 방법과 토지품 세무를 할 것인지 여부와 원가 계산 재료 기준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 적용 시점만 물어볼 게 아니라 토지품 세무로 적용을 할 것인지 도급 내역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예를 들어 하자 모습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품 세무로 적용하는 게 많은데 토지품 세무도 하자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적용할 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토지품 세무로 적용하는데 미시공하고 오시공에 대해서는 토지품 세무를 딱 적용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급 내역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적합하다고 하는 걸 드리고 왔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제출된 이후 특정 항목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보수 방법을 적용할 경우 보수 비용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면 감정인에게 비용이 절감되는 보수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보수비 산정을 요구하면서 감정 보완을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사용 승인 이후에 설계 도서, 계약 도서에 의해 가지고 부적합 시공했을 경우에 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 미시공하고 오시공은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계약 조건의 변경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는 당사자 간의 그 범위 안에서
두께 차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충분히 합의 볼 수 있는데 소송을 가게 되면 이거 표준품색으로 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굉장히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 소송하면서 당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또 이제 그 단가 적용하는 것도 그러지만 나중에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하는 기준도 이걸 조달청 재비율 그 상한선을 적용할 게 아니라 보급 내역서 원가 계산서 재비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비용 산정 시 중요하지 않은 하자는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액이 아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목적물이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중요한 하자임에도 보수비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공사비 차액으로 감정하는 잘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보수비를 산정해야 함이 옳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수공사가 있는데 방수공사가 표준품색으로 뭐 적용을 한다는 게 딱히 마땅치 않거든요. 습식 균열 보수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괜찮은데 막상 지하주차장 같은 데 이게 물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거를 제대로 보수하려고 하면 지하주차장 그 상부에 그걸 전부 다 걷어내고서 방수를 하고 하게 되면은 뭐 한 곳 하나 저기 보수하는데 비용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실제 보수비를 이제 적용을 이제 해야 되잖아.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이제 돈이 안 되면은 이제 뭐 유도 방수라든가 에폭시 고압 주입 방수 방법을 하는데 실제 보수 소요되는 보수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감정 실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다른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단실 벽체 설계 도면에 18mm가 되어 있는데 시공을 12mm를 했다 그러면 이제 66%거든요. 이럴 때 시공 비용 차액을 산정을 하는데 10이 나누기 6하 18mm 하면은 대략 한 66%나 3분의 2 정도가 66% 그런 거 되는데 66%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저기 이제 공사를 할 때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가설 비계 작업, 그 다음에 조명 시설, 양생 이런 부분들은 두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산식을 다른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공 비용을 산정하는 49쪽에 하자 보수비 선정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의 통계 및 전문업체 견적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는데 표준품셈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의 통계 및 전문업체의 전문 견적을 적용합니다. 하자 보수비 원가 계산 재비율은 조달청 재비율 상한선을 이제 보통 이제 적용하게끔 되는데 여기 미시공하고 오시공 부분까지 이걸 조달청 재비율 1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미시공, 오시공은 보급 내역에 의한 원가 계산 재비율을 적용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 이것도 이제 5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이 이제 간략하게 제공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을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된 설계 변경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작성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적법하게 반영한 도면을 준공 도면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주택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하고 나서 용역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현장 조건에 맞춰서 도면을 수정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적정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변경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준공 도면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승인 도면, 착공 도면을 별도 도면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부에서 사용 승인 도면으로 하다고 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사업 승인 도면이라든가 착공 도면을 같이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설계 도면을 수정하여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는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자들한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다 받아서 그 다음에 동의뿐만이 아니라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좀 약간 상향시공한 부분도 있고 하향시공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금액 부분에도 적절하게 저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계 도서 해석에 여기 이제 4번에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하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네 번째 보면은 다섯 번째 보면은 산출 내역서가 있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는 네 번째 수령 산출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태까지는 중공 도면만 갖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는 FM에서 시설안전공단에서 중공 도면이라든가 중공 내역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아예 패스들을 보면은 열람권에 출력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도급 내역서가 있습니다. 중공 내역서. 근데 중공 내역서는 시공사가 사용 승인 후 3개월 후에 이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음서부터 착공할 때 도급 내역서를 제출해야지 사용 승인 후에 3개월 후에 하면 또 임의를 또 이제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게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제출했는데 중국 내역서를 갖고 자꾸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또 수정을 또 이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 내역서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주택법 관련 설계도서 흐름상에 제일 밑에 들여보면은 시설물 안전관리관 특별법 16층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21층 5만 제곱미터 이상은 중국 내역서, 중공도면 이런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역서에 보면은 시공회사에서 물량 산출 해가지고 도급 내역서 만든 거 있는데 수령 산출서는 없어요. 일이 대가도 없지만 도급 내역서가 그 안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 수량이라든가 규격, 단가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표지품셈에 우리 편방수가 한 3만 원 정도인데 도급 내역서 여기 한 15,000원 정도 돼 있다면은 두께 3mm 할 때 1.5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 15,000원에 그 퍼센트를 적용하는데 아까 그 이제 그 퍼센트 적용하는 거는 뒷부분에 가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급 내역서 이런 부분을 활용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설계 도면에는 사용승인 도면을 이미 이렇게 막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삭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중공 도면만 봐서는 어떤 분쟁 해결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중공 내역서를 이렇게 보면은 좀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하게 되면은 사용 승인 도면, 착공 도면, 사용 승인 도면을 전부 다 정보 공개 요청해서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비교해서 이렇게 세 가지하고 중공 내역서까지 비교해보면은 정확한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옥상 및 옥탑 노출 브레이크함 방수입니다. 설계 도면에는 시방사라든가 기준은 3mm인데 시공은 1.5mm를 시공했을 때 바로 50%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부분에 식이 있습니다. 5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 하면은 75%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기본 바탕 청소 및 준비, 가설비계, 조명시설, 도양 및 양생은 국계와 관련 없이 기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딱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석사과정에 그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별로 노업이라든가 자재에 투입된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1.5 나누기 3은 50인데 50 플러스 100 해서 나누기 2 하면은 75%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75% 이제 적용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 밑에 단가 적용은 표준품셈이 아니라 보급 내역 단가를 적용해야 하면 기능이라든가 미관, 안전상 지작용이 처리하지 않을 때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상 평지붕의 묵은 콘크리트 두께 기준이 80mm인데 시공이 60mm면은 75% 적용이 아니라 75 플러스 100 플러스 2는 87.5%를 표준품셈이 아니라 도급
내역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여기도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주차장 묵은 콘크리트 두께 기준 100mm, 시공 80mm, 80% 적용이 아니라 8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는 90%를 적용하며 단지 내 보차도 모래 포설도 기준이 40mm인데 시공 27.2면 68이 아니라 68 플러스 100 플러스 2는 84%. 이런 바탕 청소, 준비, 가설비, 조명, 고양, 양생은 두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비율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고무칩 두께도 마찬가지고 인조 잔디 두께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바닥 에폭시 두께가 주차장 바닥이 보통 이제 설계 도면에 에폭시 도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폭시 코팅하고 에폭시 라이닝으로 되는데 에폭시 라이닝은 두께가 3mm고 에폭시 코팅은 0.3mm입니다. 두께차가 10배예요. 근데 또 에폭시 코팅도 0.1, 0.2, 0.3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두께 표시가 없이 에폭시 코팅만 돼 있으면 0.3mm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폭시 라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에폭시 라이닝을 하지 않고 에폭시 코팅하는데 고급 백화점이라든가 이게 좀 약간 괜찮은 건물들은 거의 다 에폭시 라이닝 3mm로 도면상에 정확하게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 바닥에 에폭시 코팅으로만 표기가 돼 있을 때 두께 표시가 없으면은 0.3mm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파츠를 해보면은 0.13mm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41.1% 적용이 아니라 41.1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 하면은 83.3%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도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이 초래가 없을 때 표준품 셈 단가가 아니라 도급 단가를 적용합니다. 표준품 셈은 적용하게 되면은 일 다 해놓고 나서 100% 돈을 다 손해배상으로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도급 단가, 도급 내역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발코니 액체 방수 두께, 발코니 액체 방수 두께가 지금 시방사에 정확하게 표기는 없지만 부착 강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4mm 정도를 이제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착 강도를 하기 위해서 저기 4mm 하는데 액체 방수하는데 부착 강도하고는 특별한 그 연관성이 없거든요. 성능 시험을 해갖고 물이 새냐 안 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꼭 두께가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뭐 부착 강도 우리가 공동주택 현장 파치조사 많이 있어도 액체 방수를 또 부착 강도 측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기준이라든가 이게 좀 약간 잘못됐기 때문에 액체 방수 시방사 두께 표시가 없으면은 그 제조 회사에서 그 성능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는 몇 미리 정도 어떤 혼합을 해가지고 하면은 적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성능 시험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그걸로 해야지 두께 4mm를 이렇게 또 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4mm를 적용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공식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두께 차이 발생 시 단가 적용 기준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하주차장 천장에 흡음금실이 있는데 흡음금실이 보통 이제 설계 도면에 10mm 표기가 되는데 꼭 10mm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데 뭐 단열이라든가 흡음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천장에 수성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수성 페인트 칠하면은 균열이 100% 다 노출되는데 흡음금실을 하게 되면은 균열 부분을 이제 좀 감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10mm 아니더라도 설계 도면에 한 5mm 정도만 해도 되는데 뭐 도면에 표기가 없으면은 10mm를 이제 요즘 많이 적용하는데 실제 측정한 결과 한 6mm 정도 나왔어요. 60% 적용이 아니라 6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 하면은 79.56%를 적용합니다. 이 천장에 또 꿈칠하려고 하면은 바탕 청소, 가설, 이게 조명시설, 보양 이런 거 두께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산식을 제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급 단가 중국 내역서에 보니까 1제곱미터당 도급 단가가 1,700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시공 단가는 1,469원이었고 차액을 331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표준품 생을 하게 되면 이게 뭐 3,000원 이상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품 생이 이렇게 미시고 55원 표준품 생으로 적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벽 타일 붙일
붙인 모르타르 부족. 요것도 이제 보통 이제 타일이 이제 한 600에 300에 600 정도 되는데 붙인 모르타르 이렇게 파치해가지고 이제 캐드를 이제 면적 계산해 보면은 몇 퍼센트 정도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내는 이제 그 퍼센트를 뭐 5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에서 75% 정도 적용하고 고급 단가가 붙인 모르타르가 9,970원인데 여기에 75%를 적용하면 시공 단가는 73.1이고 차액은 2,644원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레탄 방수 3mm인데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2.57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도급 단가가 31,000원, 시공 단가 29,000원인데 요거 도급 단가는 제가 적용하지 않고 요거는 표준품셈으로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액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급 단가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고 도적벽체 초벌미장 7mm인데 시공 6.34, 90.57% 이것도 이제 이런 식을 적용해서 도급 단가가 7,900원이고 7,900원인데 여기 95% 하면 시공은 7,600원이기 때문에 차액을 266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6원 적용한 게 요 밑에 도금 내역서를 제가 첨부시킨 겁니다. 내역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법원에 감정세 첨부된 내역서입니다. 여기 4번에는 도급 단가가 저희 7,900원이면 거의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표준품셈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15,000원,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 건설회사가 받은 단가가 8,000원밖에 안 되는데 15,000원, 16,000원 2배 단가를 적용하면 적합하시다. 지하주차장 상부 동학방수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직. 주차장 상부 수평 부분은 기준이 3mm인데 시공 1.52mm, 수직 부분은 2mm를 해야 되는데 0.34mm 하니까 17%밖에 안 했습니다. 17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하면은 58.5를 적용하면서 도급 단가 15,700원씩 58% 하면은 9,200원. 그래서 차액을 6,500원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6가지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두께 두께 선정을 할 때 그 퍼센트를 아까 같은 그 공식으로 이제 적용하고 적용 단가는 표준품셈이 아니라 도급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따 저희 한동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받아보세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사람 저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 능력 시공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저기 어디 대학 석사과정 그 논문인데 제가 그거는 이제 여기다 다 실질 못했는데요. 이런 논문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바탕, 음반, 본작업, 그다음에 가살비계, 양생 이런 것들을 공종별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를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해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 공종마다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 논문을 응용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다른 분들도 쉽게 좀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여러 법원 감정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산해 보니까 네. 이 공식은 재료비와 농비의 기준을 1대1로 보고 계산해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계산해 보니까 예. 만약에 이제 요즘에는 농무 비율이 많아지거든요. 예. 농무 비율이 많아질 때에 재료비 값은 적은데 네.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좀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공종마다 이제 재료비 도우비 그 비율이 좀 약간 다른데 그걸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이 공식을 하는데 조금 더 연구해서 공종마다 좀 이런 비율을 좀 약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것도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예, 저희가 하자고생 가능한 서류상 청구를 하는 거, 네. 이 청구권에
그거 이제 당사자가 도급인과 소급인 간의 그 도급 단가가 아니라 네. 일반적인 보수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 실제 사례에서 네. 이 도급 단가를 적용해서 네. 판결까지 간 그런 사례가 실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판결문을 따로 이렇게 받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거의 한 3년 전서부터 이걸 적용했기 때문에 소송이 지금 이제 끝난 현장도 있고 뭐 아직 뭐 진행 중인 현장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뭐 수정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네, 비율을 적용하시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도급 내역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구조 기능 미를가 문제가 없을 때 네.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네. 만약에 구조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표준법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는 또 그럴 때는 도급 단가를 적용하면 안 되고 뭐 표준 품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무조건 두께라든가 비율을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능, 구조, 미, 안전상에 지장이 없을 때 이걸 적용해야지. 그런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게 난발이 돼가지고 또 품질이 또 상당히 또 이제 저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아까 하자 모습이는 그냥 표준 품셈으로 이게 적용하더라도 미시공, 오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뭐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준 품셈이냐 도급 단가 적용이냐 이제 그게 주제인데요. 네. 혹시 그 전에 네. 두께의 차이가 있을 때 네. 그 두께가 기준 두께가 있고 시공 두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어떤 면적의 몇 프로가 표준이 미달되는데 이런 거는 감안 안 하나요? 그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원고 피고 감정인 간에 몇 개수를 어디를 할 것인가 위치를 어디를 할 것인가는 미리 이제 사전에 개수를 좀 설정하고 위치는 현장에서 이제 적정한 위치를 원고 하나 피고 하나 또 감정인 하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셋 중에서 뭐 두 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성과만데 50%는 기준에 그 충족한데 네. 50%만 기존 두께를 미달했다. 네. 이렇게 면적을 산정하고 나서 이 아니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저게 이제 측정을 하고 나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두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측정 지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얘가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뭐 잘 된 데가 있고 못된 데가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평범한데 이렇게 뭐 저기 아주 뭐 두께가 얇거나 두껍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서로가 저기 그러니까 반영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측정 지점에 따라서 약간 그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감정이 봤을 때 너무 이게 보편적인데 이렇게 해야지 너무 두껍거나 얇은데 이렇게 뭐 하진 않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